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또 한 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을 합니다. 정말 잘 갑니다. 이 코스피 기준으로 8거래 연속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해서 종가를 형성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뒷심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강세가 눈에 띕니다. 사실 달러 원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물 출에 영향도 있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이 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가 잡아주다 보니까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든든한 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올해 들어서 주가 재평가 정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주 동안 2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CES 2026 이후 완전히 기업의 체질이 달라진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하나 봅니다.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각각 8%, 1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기아가 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죠. 연초에 CS 2026에서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피지컬 AI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자마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흐름들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엄청 든든한 축이잖아요. 로봇 관련해서. 이게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부사장이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또 기사로 실리다 보니까 그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기업들이 IPO 가치가 현대차 그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는 평균 30조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IM증권에서 발빠르게 오늘 아침에 관련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기업 가치는 밴드로 좀 말씀드리면 최하단 12조 그리고 최상단 56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IM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그동안 그룹 저평가 받고 재평가를 받지 못했던 가장 약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양산에 대한 전략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CS 2026을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그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해소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용 공장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2028년 완공을 해서 연 3만 대를 전용 그 공장이죠.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이 거의 탑1이거든요. 휴머노이드 양산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10만 대를 램프업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로봇 저명한 그 전문가의 인터뷰를 해봤는데 CS 2026 보고 현대차 그룹의 아트클라스 보고 자신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곧 이데일리 TV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현대모비스 굉장히 중요하죠. 액추에이터 공급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13% 장중에 급증하는 흐름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 물류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거고 현대제철까지 오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룹사에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양산 체제를 구축해가는 그런 시너지 이런 부분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휴머노이드 업체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가 이 얘기인지 쓴 기업을 얼마나 가치를 평가를 받까 이 부분일 텐데 이제 피어 그룹들 글로벌 피어 그룹들 경쟁 기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세 개로 좀 나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피겨 AI가 있을 수 있는데 북미의 거점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MW가 고객사로 있으면서 더불어서 오픈 AI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레퍼런스
라이선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이었어요. 시리즈 C, ABC 이렇게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56조 원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 이런 밴드에서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기업 가치 56조 원으로 받았다. 이거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비텍입니다. 중국 완성차 OEM을 고객사로 확보를 한 곳인데 여기는 또 휴머노이드 매출은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뭐냐면 단일 고객사에서 100에서 한 250억 원 정도 수주를 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시총은 12조 원이 넘는 흐름들 이게 좀 파악이 됐고요. 세 번째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봤을 때 13,000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거의 절대 다수를 혼자 양산을 하더라고요. 4,160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으니까 실제 구매 수요를 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유니트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IPO에 대한 야심찬 목표가 있었으나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만 IM증권에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를 보면서 그래도 올해 IPO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가 10조에서 12조입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IPO 관련해서 기업 가치 12조에서 상당 56조 원인데 IM증권에서도 상장까지 굉장히 이미지 이런 부분으로 잘 부각시키고 전략을 잘 세운다면 우리의 증권사가 IM증권사죠. 밴드 상단까지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조 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밴드 안에서 이런 전략들, 상장 전략을 잘 세운다면 이런 것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실패 없는 현대차그룹주 투자 전략 이 타이틀을 들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도 있었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이 6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모비스는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56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그 외에 증권사는 따로 표기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아도 좀 부지런히 따라붙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한 8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시장 상황 듣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2026년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써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전장에서 4,620포인트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쓴 데 이어서 4,68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최고치를 또다시 써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HD 현대그룹주가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주가 올라주고 있는데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했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더 오름폭을 키우면서 39만 8,500원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도 8.17%가량 급등하면서 40만 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17%가량 급등하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현대그룹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또 이 지정학적 우려가 더해지는 가운데 방산주의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을 빨리 대피하라고 명령을 했고 또 이란의 이 시위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의 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하나시스템도 5% 넘게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방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전주는 좀 쉬어가는데요. 어제 좋았던 원전주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목표 잡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원전주로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으로 인해 높아졌다라면서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8%가량 오르면서 이 원전주 안에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다시 붙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4% 넘게 오르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어제 4%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하락에서 출발을 했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3.43%가량 오름세, 삼성 SDI도 2.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 두톱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현대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과 방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업종이 이 금속 업종입니다. 구리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려아연 어제 이어 오늘도 4%가량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7%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파란불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장 초반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이 어제 UBS의 매도 리포트와 함께 6%, 5%가량 급락하며 마감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0.74%가량 소폭 오르는데 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좋았던 삼천당 제약이 오늘도 좋습니다. 4% 넘게 상승세. 이 외에 이 미용 의료기기 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파마 리서치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약보합권입니다. D&D 파마텍도 5% 넘게 빠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가 많고 지난주에 크게 올랐던 종목 위주로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그룹주가 로봇 모멘텀 많고 크게 날아오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로봇주가 좋습니다. 지금 로보티즈 2.94%가량 오르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SPG는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클로봇도 3% 넘게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로봇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좋은데요. 하나 마이크론 4% 넘게 오르고 있고 SN에트텍도 어제 이어 오늘도 9%가량 추가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주는 쉬어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4,680선까지 장중에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6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코스피 200이 679선 지나가면서 오늘 이 현대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올려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이 3,3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 오랜만에 기관의 순매수가 오전장에서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1,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2,000억 넘게 팔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합계 금액이 3,700억가량입니다. 일단 오늘 이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고환율의 부담일까요? 오늘은 일단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나오는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의 순매도가 양시장에 출회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는 약 1,0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100억가량 소폭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은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는 가운데 매수폭을 점차 늘리면서 1,100억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지수를 그래도 950포인트까지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열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완전 스포트라이트가 현대차 그룹주에 빵 하고 쏴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뒤로 좀 밀린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할 이유가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UBS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뒤에 SK하이닉스 보여줄 텐데 목표 주가 상단을 올리면서 그 영업이익단의 기준치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텔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BS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기존에 한 15만 4천 원이었는데 이걸 17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단에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죠. 영업이익이 135조 원에서 171조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게 참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다고 했던 게 150조 원이었는데 올해 한 중순 정도 지났네요. 1월 2주 사이에 거의 20조 또 올랐습니다. 171조 원 상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망치가 144조였는데 이것을 더 올려서 181조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니까 당연히 목표 주가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이유가 D램의 수익성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018년도 3분기 역대 최고치 전성기였던 그 수준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화되고 있다. 그 회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들이 작년 4분기에 있었습니다. 서버 D램 계약가를 약 65%라는 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올린 거거든요. 이걸 좀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이거 서버 D램만 말씀드린 건데 전체 D램에서 평균 판매 가격은 43%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게 UBS의 판단 근거였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DDR은 이제 범용 D램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계약가는 56%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D램 같은 경우에 평균 판매 가격이 50%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D램인데 낸드 같은 경우에 역시 가격이 27% 인상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용 D램은 내년도 아니고요. 27년도까지 앞으로 2년 뒤 1분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까지 어려움 없이 쭉 갈 것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여기에 베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익 상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HBM4 시제품 공개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SK하이닉스에서 작년 10월에 이미 했던 바가 있고요. 그 이제 후발주자로 잘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그런 증권사의 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 있고 하반기에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창구가 좀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UBS에서 또 언급을 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벌다 보니까 잉여 현금, 돈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해 한 105조 정도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이러면 특별 배당에 대한 여력이 좀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규모를 45조 원으로 바라봤습니다. 45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 여력까지 생겼다. 이렇게 D램 가격 강세, 낸드 가격 수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결말을 좀 내줬으니까 UBS에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상향한 근거들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짜리가 결국 나왔고요. UBS에서 그 지난번에 기존 목표 주가는 85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많이 올려잡아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한 상승 사이클 진입을 언급을 했고요. 역시 비슷한 내용은 삼성전자 좀 뺐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썼는데 이유는 올해 영업이익단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는 99조거든요. 그런데 UBS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벌겠냐고 봤더니 150조를 넘게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내년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추정치를 높입니다. 각각 21%로 상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설비 투자, 캐펙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를 올려 잡았는데 그게 38조 원, 기존 35조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디램 영업이익률 올해 4분기 82%나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워낙 HBM에 대한 선두, 유지 이런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은 견고하다고 봤고 올해 시장 점유율 56%를 유지할 거라고 봤고요. 구글 TPU나 엔비디아, 루빈 다 중요한 모멘텀이고 고객사입니다. 공급 점유율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시점에 아직 미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100만 원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언급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무디스,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고 사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묻힐 수 있습니다만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 전망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무디스에서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규모와 그리고 기간인데 향후 5년간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최소 3조 달러 규모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조면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뭐 많죠. 서버, 컴퓨터 장비, 데이터 센터 그런 부분이고 또 새로운 전력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지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주도를 해서 투자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초입 단계, 초기 단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이면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18개월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간다는 부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조 변화도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 기점으로 이것도 중요한 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밤 뉴욕 시장에서는 어떻게 변했냐 하면 반도체,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올랐고 네오 클라우드라고 해서 네오 클라우드는 특화 클라우드거든요. AI 계산을 위한 특화된 클라우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램, 사이퍼 마이닝 이런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기업이라고 해서 메모리 저장을 위한 하드웨어 기업이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샌디스크 올랐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LNF 오늘 밀리지는 않던데 최근에 본 자본도 있었고 괜찮을런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와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리포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또 좋은 내용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줄인 겁니다.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최근 2달간 배터리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사실 LNF가 한 12만 원 단에서 이런 뭐 여타 잡음 막 생기면서 10만 원 선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제 한 11만 원 선으로 반등하는 그런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가장 좀 충격을 줬었던 충격거리일 만한 그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 공급 계약 소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3조 거의 뭐 4조 되는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시 금액이 줄어서 좀 놀라셨던. 근데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서서 자사주 100만 주, 이 자사주 100만 주의 규모는 전체 자사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였는데 그걸 매각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팍 꺾였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흐름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에 직접 납기하는 그 물량 같은 경우에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펀더멘털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춘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올해 판매 성장률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27%로 제시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양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다른 국내 전기차 경쟁사 대비해서 미국 쪽에 잡음이 덜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미국 쪽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적이라서 훨씬 국내 전기차 경쟁사 대비해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LFP 양극재를 최초로 양산할 것이라 이거 준비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주시하실 텐데 이건 일단 컨센이 11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망치가 369억 원이니까 지금 삼성증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가동률 정상화, 이게 지난 분기였을걸요.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BEP를 맞닥뜨리니까 BEP를 좀 넘어서는 그런 가동률 정상화와 더불어서 머니코드에서 리튬 가격 상승했다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 요소가 붙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받쳐줘서 긍정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슈 잘 보시죠. 일단 목표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낮췄지만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그게 경쟁사 대비해서 괜찮다는 이유,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다라는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K 원전주 탑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 2, 3번으로 점수를 매겼고 가장 선호도가 큰 거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고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이 3등 되겠습니다. 1등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목표 주가 11만 원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타이틀도 그랬습니다. 근데 4분기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하회할 수 있는 근거는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건설 기계 쪽 그런 부분에 사이클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두산 바켓 실적 부진 이슈가 여기 좀 더해지다 보니까 좀 전망치 대비해서는 깎이는 흐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수주 잔고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이 균형적으로 포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제일 탑픽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 다음 순위는 현대건설로 목표가 94,000원입니다. 이거는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시장 전망치에 좀 부합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지금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 부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원전 수주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앞으로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는데 불가리아 그리고 미국 쪽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잘 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그 향후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전기술은 15만 원 목표가인데요. 계절적인 성수기를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4분기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6%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이 한 50억 원 정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회계 기준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좀 약점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미국 SMR입니다. 그 미국 SMR 시장의 노출도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거는 좀 약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탑픽의 순서 잘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원전은 비중 확대 이런 전략입니다. 자, 셀트리온 수익성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5천 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신규 바이오시밀러, 최근에 이제 제2의 물결에 진입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마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 그리고 순이익 추정치 23%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고 올해 이후에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 밸류에이션 상향의 주요 근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박
데이터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어떤 걸 걱정했었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라 침투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반박을 보면 신규 바이오시밀라가 일단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셀트리온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보더라도 침투율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작년에 실적 부담감은 있었네요. 시장 우려를 보면은 인플렉트라 매출 감소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한 38%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합병 영향도 있고 고가 재고가 소진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반박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신제품 효과 때문에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우려 세 번째, 미국 공장 인수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반박한 걸 보면 전체 매출 비중 이런 부분에 약 3%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반박거리를 내면서 목표 주가 27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 비중 확대로 올려잡아서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좀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주의 스포트라이트 효과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난희 이네일리 오은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형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 것이 지수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받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이 포인트까지 왔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 당연히 와야 되는 그런 어떤 4천선이고 5천선이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유입되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좀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좀 시장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은 크게 이제 대기업 위주의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로 나눠져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현대, 그다음 한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지만 그게 깊은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깊이 봐서 조금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싼 가격이 현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어느 라인에 두면서 그러면 지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움직이느냐면은 현대차, 그죠? 현대오토에버, 한화, 하나시스템, 이 하나그룹들과 현대차가 두 그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수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거래소 시장은 충분히 지금 4,500과 4,600에 대한 그런 어떤 지지력이 강한 데 비해서 코스닥 시장 역시도 900선에 대해서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그죠? 주도주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현재는 보이지는 않죠. 보통 이제 우리가 코스닥 시장 하면은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꽂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느냐면은 조정을 보고 있죠, 그죠? 물론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필두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뭐 의료용 AI 해서 뭐 프로티나라든지 그다음 뭐 로켓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나 뚜렷하게 지금 시장 전체를 주도한다기에는 조금 아직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죠? 그다음에 지금 하나그룹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인 걸 보면은 현대차라든지 현대오토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뭐 이런 현대 그룹들이 움직인다라면 결국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하고 좀 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올해 내내 여러분들께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SPG를 필두로 해서 뭐 티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뭐 이렇게 로봇 관련한 현대무벡스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하나시스템이 어제 주도주였고 어제는 현대건설이 주도주였고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세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의 강세, 로봇 기업으로의 변신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공개됩니다. 잠시만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13일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음행 서울시버스 노조와 사측은 10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실패했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94개 노선 7천여 대 버스 운행이 멈추면서 출퇴근길 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 및 무료 셔틀버스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장은 놀라지 않았다. 12일 뉴욕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17%,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26% 각각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일시적 정치 이벤트로 받아들였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지수는 모두 반등했다. 금융주는 약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를 1년간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며 캐피털원은 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4%, JP모건은 1%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는 견조했다. 알파벳은 애플과 AI 기능 계약 체결 소식에 1.1% 상승하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고 월마트는 나스닥 100 편입 기대감에 3% 올랐다. 전문가들은 연준 논란보다 물가와 실적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가 흔들려도 월가는 여전히 숫자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가 그동안의 서력을 딛고 이렇게나 달라지는구나.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흥분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법한 요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모셨습니다. 오늘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의 미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CS 2026이 정말 큰 변화점을 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네. 단연 이제 화제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네. 현대차 그룹이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사실 좀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 기술 공개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이런 AI,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양산에 대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획을 내놨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이긴 했죠. 예. 공식화를 했다라는 게 예.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거를 양산을 해서 공장에 구체적으로 배치하는 단계까지 간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 플랜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핵심 그룹사들 오늘 대부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밸류체인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같은 모멘텀으로 가는 듯 하거든요, 오늘. 네, 이번에 CES에서 구체적으로 그룹사 내의 밸류체인을 이용을 해서 밸류체인을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워낙 제조 쪽에서는 역량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룹사 역량을 활용을 하면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급된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와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스마트 글로벌 시스템, 이제 로지스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언급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로봇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SI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오늘 확실히 또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6% 상승하는데 어제 신고가 경신했네요. 네. 네, 잘 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네요. 그리고 또 그 CS 2026 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왔잖아요, 이슈가. 근데 구글 딥마인드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분야에서 현대차가 지금 선도 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패스트 팔로워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네. 빨리 지금 선도 업체들을 따라잡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글로벌리 가장 앞서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엔비디아나 이제 구글 같은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년에 이미 엔비디아랑은 이제 블랙웨이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글의 자회사가 웨이모라고 하는 로보택시 서비스 업체가 있고 네네. 또 현대차가 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또 이젠 웨이모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을 캐치업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미나이의 로보틱스와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율스럽게 상호작용하고 환경에서도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미래 이런 부분도 함께 엿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많은 투자분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영건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예. 이제 기업 가치는 지금 로봇 관련된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는 캡티브를 가진 상태에서 양산 플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IPO를 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IPO 밸류를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십조 원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거의 80% 이상, 8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만으로도 수십조 원의 밸류가 애드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글로벌 피어 그룹들을 비교 분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피겨 AI 그리고 그 유니트리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비교해 봤을 때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런 기업들과? 핵심은 네.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공장에 지금 시험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AI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냐 아니면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로봇의 어떤 뭐 센서 기술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선두 그룹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수혜주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되겠고 그다음에 뭐라 어디라고 하셨죠? 네.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은 현대기아 모비스, 현대기아 3사가 모비스. 이제 예. 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의섬 회장 그리고 예. 현대 글로비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는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인드 포커스를 보시는 게 글로비스랑 현대 모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섬 회장 개인적인 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는 그룹사 내에서 지분 구조가 좀 얽혀 있는 반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룹사 지배구조 개편의 실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얽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IPO가 가시화가 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결국에는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양산 시점에 대해서 구체화했다라는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양산 시점이 2028년도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 실적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중요할 것 같고 자율주행 기술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지컬 AI로 변모하는 그런 현대차 그룹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계기가 됐던 게 CES 2016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자율주행 기술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하면 전기차 캐즘 이 부분에 대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되더라고요. 영건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율주행하고 전기차가 관련이 있기는 한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기차 수요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에 국한돼서 이제 성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지금 고속 성장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율주행차만의 전기차 수요, 전기차 파워트레인 수요는 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뭐 대중화 된다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대중화 시점보다 더 느린 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대중화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요가 떠오르는데 벤처도 협업을 하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제 현대차와 협업도 이제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예. 지금 뭐 엔비디아가 사실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벤츠랑도 하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대부분의 레벨 2 플러스를 활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레벨 2 플러스에 조금 더 소극적이었었던 이제 현대차나 뭐 벤츠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뒤늦게 좀 합류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나 벤츠 같은 업체들이 이제 레벨 2 플러스는 사실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스타트업들이나 선도업체들은 좀 빨리 이젠 치고 나갔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좀 패스트 팔로우하는 전략으로 엔비디아 생태계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좀 뒤늦게 합류를 한 것이지만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은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은 좀 최소화하면서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그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약점으로 거론됐던 건 없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관세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 삭감 그리고 뭐니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수요 이런 부분으로도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수요 약세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로 잡고 자동차 산업을 바라봐야 되나요? 일단 네. 관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25% 관세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네. 올해는 일단 15%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관세 비용의 많은 부분이 차량 가격에 전가가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V 인센티브 삭감은 대응책의 방향에 따라서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수익성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앤 거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를 덜 팔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대신 하이브리드 판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 내연기관차보다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지금 수익성이 높은 차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믹스가 올라가고 EV 믹스가 내려가면 수익성 오히려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는 어쨌든 지나친 게 좀 낮아져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뭐 줄어드는 거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수요 이전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점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 탑픽을 좀 정해주시고 각 이유 한 번씩 다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탑픽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도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거의 판매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강력하게 이제는 벌금을 부과를 해서 못 팔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은 규제 환경이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현대차랑 주가가 동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액추에이터 모멘텀이 붙게 됩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액추에이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PER 50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사업을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또 플러스가 될 걸로 보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IT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에서 현대오토에버가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부터 양산이 되지만 이런 IT, AI에 대한 투자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빨리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또 오토에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 무거운 종목이 7에서 8%도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현재 40만 원 선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가 15% 가까운 급등, 현대오토웨어가 12% 넘는 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으로 말씀해 주신 건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CES 2016 이후에 현대차 그룹주 다시 재평가 받고 있고 잇따라 목표 주가 상향한 증권사들 나오고 있고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께서 이런 부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탑픽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하며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한다. 거래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프리마켓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이 시간대에 쌓인 주문은 정규장으로 이월되지 않고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기존 장 마감 후 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시간 외에 대량 바스켓 거래 시간도 앞뒤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전 7시부터 개장되는 만큼 이른 출근 시간대 거래 수요도 확보할 수 있어 거래소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드디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인 만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약 개발 현황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도 대거 참석해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 논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공식 발표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은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휴젤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D&D 파마텍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쉬 치료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이런 장면 의외로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요. 제가 간염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간질환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억울함부터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의 정확한 이름은 대사기능성 지방간염, 줄여서 메쉬입니다. 이 질환은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넘어서 염증과 섬유화까지 동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그리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늘면서 메쉬 환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승인된 치료제가 많지 않다 보니 제약 바이오업계는 이 시장에서 첫 주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미국에서 메쉬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 본격적인 관심이 붙기 시작했고요. 이후 글로벌 제약사도 관련 파이프라인을 속속 도입했지만 아직 효능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을 보시면 메쉬 치료제 시장은 2024년엔 약 1억 8천만 달러 규모였다면 2030년에는 36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임상 2상 단계까지 진입하며 글로벌 경쟁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메쉬 치료제 관련 기업 어디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겨냥하는 쉽게 말하면 비만과 지방간염을 함께 타깃하는 물질 DD02를 개발 중인데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쉬 치료제의 임상 2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데이터가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앞서 공개된 결과와 또 경쟁 약물 대비 체중 감소 효과와 또 간 수치 개선이 얼마나 확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관련주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대사질환 기반 지방 간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임상 2비상 진행 상황과 향후 개발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한미약품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에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드디어 문을 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중심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메쉬 치료제라서 오늘은 이 흐름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내일은 다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주요 헬스케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이 지방간염 걸린 간치고는 간이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쵸? 간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자, 이 지금 사실 옆에 사람들도 보면은 이거 건강에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인데 막 오래 살고 막 건강에 신경 엄청 쓰는데 나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우리 그 주식 그렇게 많이 자산 있으면서 워렌 버핏의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다 돌아가셨대요. 지금. 워렌 버핏 옹이 90세가 넘어서 사시는 바람에 60, 70 살고 돌아가신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식단 짜주고 그런 분들 다 돌아가셨고, 요 아내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아침에 맥모닝 먹고 코카콜라 하루에 막 몇 캔씩 마시는 워렌 버핏은 저렇게 장수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무슨 패스트푸드 먹으면 너 일찍 죽는다, 무슨 병 걸린다, 이거 저렇게 햄버거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도 이게 뭔가 그쵸? 건강이 약간 돈과 여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걸로 마음을 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 좋죠.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 콜라보레이션이 좋다는 이 효과 오늘 또 보이지 않습니까? 딱 바로 이 장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짜리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플러스잖아요 지수가. 왜 그래요 지금?
마블 영웅들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현대차 그룹이 뻥 터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업, 그다음에 두산에너빌티는 빠지지만 조방원 중에 2개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중이 2개 합쳐가지고 33%가 넘어서 2개가 그냥 움직여버리면 2개가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올라버리고 내려가 버리면 지수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2,000개 종목 중에 이 2종목 오르고 나머지 다 빠져도 지수는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종목만 오르고 1998개 떨어져 봐요. 그럼 1998개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머리 숫자로는 얼마나 좀 지수는 오르는데 이게 무슨 표정이 약간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웃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998개 종목이 다 오르고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 폭락을 해서 막 하한가를 가요. 2개가. 그럼 지수는 빠지죠. 1998개가 올라도 빠진다니까. 이 2개가 빠지면. 자, 근데 오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런 극단적인 그 예고 하한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 아까 말한 대로 비중이 33%니까 하락세의 힘이 더 강해야 되는데 지금 오르잖아요. 왜냐? 10위 안에 있는 애들이 지금 분전하고 있으니까 전차 군단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전차 군단 차화정, 뭐 자문사 7공주 그 시절 20년 전의 시절이 지금 다시 복귀가 됐고 물론 화정이는 못 돌아왔는데 화정이는 안타깝게 못 돌아왔어요. 우리 화정이 못 돌아왔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차화정 중에 차만 돌아왔는데 어쨌든 차가 돌아오면서 전차 군단이 완성이 됐잖아요. 다시. 그다음에 이제 차화정 시절에 화정이 못 돌아왔지만 이제 그 화정이의 역할을 지금 조방원이가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위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나머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오르지 못하면은 시가총액 1, 2가 빠지니까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지금. 코스피는 지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영웅들이 분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전을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격 조정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이게 이격 조정할 시간이 없고 다른 종목들이 못 받쳐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골잡이가 딱 한 명이어 봐요. 그 선수 컨디션 안 좋아서 그날 완전 봉쇄당하면 그 팀 어떻게 됩니까?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져버리잖아요. 근데 막 골잡이가 한 3, 4명 돼봐요. 그럼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이래요. 지금 그게 지금 가장 부러웠던 게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지금 구도를 만들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나 뭐 조방원보다 더 현대차 그룹의 저런 초강세는 와 정말로 지금 그 차화정 시절의 차를 보는 것 같아요. 현대차 지금 39만 9,500원이거든요. 지금 500원. 단 한 호가만 오르면 40만 원입니다. 이거. 자,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모비스죠. 왜냐면 현대모비스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많이 오르긴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너무 올라가지고 자, 현대모비스. 자, 정말 이 진짜 그 현대모비스 아실 거예요. 현대모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죠? 옆에서 뭔 그 10년 동안 별아 별말 다 있었는데 10년 동안 안 참고 버티신 분. 이제서야 조용히 말 꺼내시잖아요.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시고 그동안에 뭐 반박이나 뭐 비아냥에 대해서 무슨 저기 다시 받아치거나 이런 거 안 하시고 조용히 계셨잖아요. 참고. 그 연륜과 어떤 경험이 느껴집니다. 품격도 느껴지고요. 자, 2020년 현대 오트론의 반도체 사업을 인수해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매출액은 3분기까지 7.5% 증가, 영업이익 16.3% 증가, 당기순이익 4.1% 증가.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현대 자동차가 팔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사고도 나고 이게 부품을 갈아야 되면 이제 순정 부품은 무조건 모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그 알고리즘만으로는 현대차가 막 뭐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로보틱스 피지컬 AI가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대박이 났어요, 지금. 자, 원래 이런 거죠, 이제.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이 주력인데 글로벌 완성차 수주 확대로 매출이 성장하고 AS형 부품 사업, 이 현대차 기아 판매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인다. 그냥 연동되는 구조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판매가 증가되고 가격이 인상되면
당연히 부품, AS 시장도 커지는 거고 애프터 서비스 시장도 똑같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맞춰서 국내의 전동화 부품 생산 거점을 운영한다. 그렇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이 부품 업체도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미. 자, 글로벌 거점 구축을 통해 전동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근데 현대차가 잘한 게 뭐였죠? 전기차만 몰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차 캐지면서 지금 빠져나오면서 버티다가 거기에 피지컬 AI가 터진 거죠, 지금.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인 것도 있고 좀 얼떨떨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하루에 15% 오르는 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자, 단어는 별로 안 좋으니까 저희가 진짜 사고 팔고 뭐 단타 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장투하는 게 힘들죠. 저분이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315%. 뭐 요즘에 수익률 높은 것도 많은데 사실 금액도 크면 좋잖아요. 이분은 금액도 큰데 수익률도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15% 수익이라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따이네요. 지금 한 30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300% 수익이 나버렸더니 1,300만 원이 5,600만 원가량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315% 수익에 거의 4,700만 원, 4,200만 원 정도 수익 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투의 힘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칭찬한 게 그겁니다. 뭐 지금 와서 뭐 저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참았습니까? 현대모비스 비아냥 엄청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뭐하러 들고 있냐고. 바보 아니냐고. 자, 그거를 참고 다 옆 사람 얘기 상관없습니다. 내가 저런 거를 내가 지금 장기 투자에 그 포커스를 두고 현대모비스를 선택해서 그냥 뚝심있게 가져가면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다 무시해야죠. 저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럼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갚아주면 되죠. 자, A 설마 상한가 가겠어? 이제 약간 바램이죠. 이거 이러다가 지금 현대 지금 15.61에서 74 왔다 갔다 하는데 20%도 가능하겠어요, 이거. 자, 겁니부럽네. 어디까지 가니? 자, 사랑한다 진심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뭐 상한가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20%대 수익률을 장중에 찍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장중에 최고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거의 20% 가까이 한번 찍은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굉장히 강하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거든요. 자, 요즘에 그 코스닥이 약간 코스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고영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ES에서 나온 미래의 화두에 해당되는 건 오늘도 강합니다. 자, 오늘도 공교롭게 딱 2개잖아요. 그 젠스당이 찍었고 CES에서 여러 기업들이 그 어떤 시장에 내놓으려고 제품을 공개했던 거기가 뭡니까 2개가. 젠스당이 뭐라고 했죠? 피지컬 AI는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장 2개를 딱 꼽았잖아요. 로보틱스랑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걸려 있고 로봇에도 걸려 있는 거고 고용은 로봇에 걸려 있는 거죠. 얘는 물론 반도체에도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개씩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아까 제가 전차군단의 귀환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고영은 반도체,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전차군단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피지컬 AI가 2개가 붙은 거예요, 둘 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자, 코스닥에 2008년도에 상장했고요. 정밀 측정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다. 그리고 제일 반도체에 쓰이는 건 저거예요. 3D 납도포 검사, 3D 자동광학 검사, 3D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자, 어딘가요? 후공정이죠. 우리가 전공정은 뭐예요? 노광, 증착, 식각 이런 거고, 후공정 하면 이제 그런 막 깎고 했던 조각품들을 어떻게 하는 게 그건가요? 포장하고 검사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은 반도체에서 패키징이라고 하고 분량을 검사하는 거 검사. 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죠.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또 뭐 있습니까? 2020년도에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를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수 겸장이 된 거죠.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서 호황을 받을 수 있는 후공정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데 슈팅 스타로 뇌수술 로봇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AI 기반 플랫폼 K-스마트로 스마트 SMT 시장 내 경쟁력 강화 추진 중이다. 나와 있고요. 매출액 7.7% 증가, 영업이익은 72.2% 증가, 당기순이익은 31.8%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 단에서 어쨌든 간에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거고, 당기순이익은 예를 들어서 그 분기에 뭐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치폴레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 고용 자산을 갖고 치폴레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손해 보면은 저렇게 손해 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장사를 해서 영업 마진이 나느냐. 영업이익 단에서는 좋았고요. 그리고 서버 및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3D AOI, 3D SPI 이런 것들이 아까 저기 그 검사 장비예요. WLP 시장 성장, 웨이퍼 범프 및 다이 검사 수요 창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늘고 있다. 여기에 지금 폭발하게 된 거는 역시 로봇이거든요. 자, 이슈를 볼게요. 이슈도 굉장히 덕을 봤어, 또. 맞죠? 요즘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덕을 본 경우 많이 있었죠. 하나오션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었죠. 그렇죠? 하나오션은 트럼프가 그 당선인 시절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그 하나오션의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조선 얘기가 나왔다. 뭐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의 조방원의 조가.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뭐 나왔어요. 현대차. 미국의 관세의 영향이 자동차 업계에 없다고 밝히면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나간다는 걸 자료를 또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그 덕을 봤는데 이번에 앨런 머스크 덕을 봤습니다. 팟캐스트에 나왔죠. 물론 여기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보도에 나왔죠. 뭐 그 다들 보도를 접하셨죠. 워낙에 많이 나오던데요. 북한이 무기 개발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애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뭐 20년 뒤면 뭐 27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인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걸어 들어오면은 점령당한대요. 그러면서 되게 비웃음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고. 비웃음을 치던데 좀 그런 기분이 나빴는데 어쨌든 애를 열심히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발전, 반도체 성능 개선, 기계적 정교함의 결합을 근거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난도 의료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로봇이 외과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게 뉴스 타이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이제 그 타이틀을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을 하면 이거예요. 한국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없어서 북한한테 점령당할 것이고 의사는 필요 없다. 의사 면허는. 이렇게 나갔어요. 보도가. 근데 이제 의사 면허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사실 타이틀로 굉장히 좀 그렇죠. 의료 업계에서는 지금 절대 그런 거는 허용하지 못하는 지금 사실 변호사분들도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AI 많이 이용해서 하신대요. 업무를 반 이상을. 근데 의사분들도 이제 그렇죠. 사실은 뭐 이 그 판독 루닛이나 이런 업체들 다 그렇잖아요. 이 영상 판독에 의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명이라도. 거기서 어떤 암의 진단 단계를 빨리 발견할수록 조기암 진단이 되니까 거기서 AI가 들어오는 그 부분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의사 면허가 필요 없다까지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고영이라는 업체가 부각이 될 수 있는 도움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렇죠?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지금 도대체 고영이 왜 올랐나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상철이 이제 많이 나왔죠. 상철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요즘에 상한가 간 업체에 상철이 등장하고 저번에 또 어떤 남자 이름 하나 또 등장했죠. 자, 오늘은 약간 고영, 이게 남자 이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영자 들어가면 약간 여성향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자 캐릭터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 고영 이렇게고요. 다 고영입니다. 역시 우리 고영이 나만 없어 고영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고영이 너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뇌수술 로봇 쪽이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 얘기대로 일단 옵티머스 로봇이 100만 대가 뭐 가정에 뿌려지는 게 저기라며요. 저기 자기의 꿈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얘기 나오는 건 뭐죠? 가정에서 빨래 개고 세탁하고 가정부를 대신하는데 지금 한 월 71만 원 정도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100만 대 깔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나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용으로 옵티머스 로봇이 다 팔리고 나면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산업 현장으로도 지금 가고 있고 조선소에도 지금 후판 그 용접할 때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께 이제 들어가고 이제 조선소랑 막 그 계약하는 거 막 나왔었잖아요. 우리 소개시켜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현장으로도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제가 가끔 그런 뉴스 보시지 않았어요? 막 방송에서 명의라고 나온 방송에서 명의라고 나온 사람 또 가짜도 많고 한데 어쨌든 명의로 이름 날리는 사람한테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폐를 절개해야 되는데 오른쪽 폐를 절개했다. 그 보셨죠, 많이? 다리도 있었잖아요. 왼쪽 다리 엑스레이 찍어놓고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다. 이런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명의고 수술 경험이 많아도 인간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루에 수술이 많이 잡혔다 보면 오전에 비해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날 회식을 해가지고 조금 약간 술 기운에 그쵸? 집중이 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는 의료용 로봇이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1 패키지로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수술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의료 현장에 들어오는 옵티머스 로봇이라든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 같은 거, 이런 거 28년부터 현대모비스 현장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그 의료 현장에조차도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 부분은 더하죠. 이건 뇌수술 로봇이에요. 아까 무슨 메시 치료제 얘기 나왔지만 메시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치료제가 없어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그리고 또 우리가 점령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암은 그래도 조금씩 치료제가 몇 개씩 있잖아요. 아예 못한 거 뭐예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뇌 부분이에요. 뇌는 뚫고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BBB라는 장벽으로 쌓여 있잖아요. 뇌혈관 장벽으로. 거기서 ABA 바이오가 그래서 그 안에 태워다 주는 셔틀, 그 기술을 팔아서 지금 대박이 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뇌수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뇌수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외국 거 다빈치 로봇 수술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좋은 게 의사분들도 손의 흔들림을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이스틱으로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움직여서 인간의 손가락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럼 명의로 이름을 날리려면 더욱더 그 다빈치 수술 로봇 그 성과를 쌓아가지고 더 올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내가 다빈치 수술 로봇 몇 건 했다. 이렇게 자기 이력에 써놓습니다. 그게 자기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이 지금 이 앨런 머스크의 팟캐스트에서 한 그 말, 외과 수술을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어서 의사 면허가 필요 없다. 이런 논리적 비약까지 간 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고영 같은 반도체 장비를 만들지만 뇌수술 로봇을 같이 겸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현대모비스랑 고영을 가지고 왔는데 둘 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주력 업종을 갖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로봇이 따라 붙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까지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닥도 다 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결을 잘 잡으면 급등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촌철살인 마켓마블 코멘트 뭔지 아실 겁니다. 자, 오늘 고영이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여자로서 좀 느끼기 때문에 저 남자로서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틀린데 저는 약간 상철이는 정말 남자 같고 고영이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고영이의 이미지가 이겁니다. 약간 어린아이인데 굉장히 새침대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가서 물어봐도 잘 말을 안 해줘요. 좀 답답해. 그런데 너무 귀여우니까 자꾸 그 뾰루통한 표정을 보고 싶어서 자꾸 물어요. 그런 캐릭터를 제가 만든 겁니다. 어제는 제가 그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부장님이셨어요. 그렇죠? 그게 국장님이셨어요. 국장님. 방송 국장님이 답이다. 네, 아셨죠? 자, 오늘 워딩 공개해 주십시오. 자, 이겁니다. 오를 줄 알았다고요? 어디까지 갈 거요? 이렇게 묻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붙여서 지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영 앞으로도 잘 가라는 바람에서 각자 생각나는 워딩을 외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저 아이의 귀여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오를 줄 알았다고요? 어디까지 갈 거요? 도대체 어디까지?
코스피는 오늘 장중 4,680선도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가 포착됐는데요. 오늘 반도체는 쉬지만 현대차 그룹주 또 방산 섹터로 매수세가 퍼지면서 전방위적인 매수세가 붙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양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8%가량 오르면서 4,65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시 기점으로 4,68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 4,650선으로 조금 오름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0.57%가량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85%가량 하락 전환 9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950선도 내려놓는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 200은 0.3%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와 비교하면 코스피 200도 1%가량 상승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3,4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줬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700억가량 순매도 중인데 외국인의 매도폭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천억가량 코스피 시장을 팔면서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을 팔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외국인 양 지수를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4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약 2,200억가량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형사 기소를 당하면서 원화는 좀 원화 가치는 좀 떨어졌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직후 대비해서 6원가량 올랐고요. 1,47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주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현대차 그룹주가 현대차의 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속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CES 201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죠. 글로벌 통신 매체 CNET으로부터 CES 2016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028년 아틀라스의 양산에 돌입해서 생산 라인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CES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이 올해 말 미국에서 완전 자율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전해진 넌도 오늘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현대 오토에버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는 차량용 OS 등 핵심 소프트웨어를 전담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매출 의존도와 단가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됩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현대 오토에버의 목표가를 기존 37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51%가량 높여서 제시했는데 오늘 현대차도 4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17%가량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40만 7,500원 선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40만 원 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신고가고요. 11%가량 급등세 51만 1,000원 선 거래되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15%가량 급등하면서 45만 3,000원 선.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두 자릿수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 발표에 나섭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간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되는데요.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 약 1,500곳과 참가자 8,000명 이상이 모여 산업 트렌드와 신약 개발 전략을 공유합니다.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지 시간 13일 오후 3시 메인 행사장인 더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기업 발표를 진행합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서고요. 최근 새롭게 론칭한 위탁 생산 브랜드 엑설런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이 같은 날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하고요.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은 다음 날 아시아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컨퍼런스의 본질은 빅파마의 중장기 신약 개발 전략을 확인하는 데 있다면서 글로벌 빅파마가 어떤 질환 영역과 모달리티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192만 7천 원 선을 지나가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6%가량 오름세고요. 200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주가도 오늘 1.4%가량 오르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발표 기대감 안고 가고 있고요. 21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 3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STO 시장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컨소시엄 3곳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참여업체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이 기득권의 약탈과 기술 탈취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요.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에서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약 7년 동안 STO 사업을 영위한 루센트블록과 달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루센트블록은 이달 넥스트레이드가 비밀 유지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기술을 탈취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KRX 관련된 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주가 1.93%가량 오르면서 31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카카오페이 주가도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0.26%가량 오르면서 4만 8,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8거래일 연속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코스피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4,68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이제 5,000피까지 3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와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작년에 STO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시장이 곧 개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좀 잡음이 있습니다. 유통사업자 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슈가 매우 좀 궁금했는데 네. 오늘 잘 좀 풀어주시고요. STO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STO라고 이제 많이 발음을 하는데 이게 토큰 증권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ecurity Token Offering 해가지고 STO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금융위가 2023년 2월에 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분상원장 기술, 우리가 이제 소위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라는 건데 디지털 자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디지털 자산하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뭐 코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와는 대비되게 그러니까 증권형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증권 제도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증권이라는 건 사실 어떤 권리를 표시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이제 표기를 한 거고, 채권이면 그걸 언제까지 내가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를 한 건데, 이 증권을 만약에 이제 종이로 발행을 해서 종이에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가면 그게 실물 증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자증권, 그러니까 전자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전자적으로 증권하면 등록을 하면 전자증권인 거고,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 위에, 그러니까 분산형 원장의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이 얹으면 이게 토큰 증권이 되는 건데, 사실 전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탁원이 중앙 서버를 통해서 주식 같은 이제 유가증권의 여러 가지 등록 이런 것들을 권리 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 증권사 이 거래 내역을 중앙 서버에 전달하는 중앙 이제 서버식인 거고,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분산된 원장,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볼 수 있는 분산된 원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런 기술로 이제 발행을 한 게 이제 토큰 증권인데요. 그러니까 증권에는 사실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뭐 증권 예탁원 같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정형적인 증권이라고 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한 뭐 2, 3년 전부터 이제 비정형 증권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그 자산이 아닌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게 아닌 뭐 예를 들어 미술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항공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넓은 범위의 이 투자 대상들을 이제 그걸 자산으로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그러니까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식의 이제 비정형 증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비정형 증권을 만약에 소액 발행할 때는 사실은 전자증권이라든가 기존의 실물증권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네네. 절차도 복잡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토큰 증권 방식을 이용을 하면 발행도 용이해지고 비용도 줄어드니까 이런 비정형 증권을 발행할 때 이런 STO 방식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뭐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음원을 시작으로 뭐 부동산, 미술품 등을 기반으로 한 이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 먼저 선을 보였죠. 네. 작년에 관련 법안이 이제 정부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나 봅니다. 네, 이게 예. 이제 뭐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비정형 증권이 먼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품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뮤직하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뮤직하우에서 이제 음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상품이 나오면서 음원 투자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러면서 이제 관련 시장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이 판단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금융위기가 최종적으로는 뮤직하우 음원 거래 자체에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안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큰 증권 발행, 뭐 유통 관련된 규율 체계를 이제 정비하겠다. 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뮤직하우는 사실 이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생기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제도권 안에서 좀 이제 인정받고 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거래를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제 평가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2023년 2월에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가이드라인 발표했던 보도자료의 제목이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였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그때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367조 시장 열렸다. 뭐 이렇게 굉장히 떠들썩하게 헤드라인이 뽑혔었거든요. 이게 뭐 STO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 보고서들이 좀 있었는데, 뭐 2030년이면 STO 시장 규모가 한 367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어서 네. 헤드라인들이 다 뭐 300조 규모의 이제 시장이 열렸다라고 이제 뽑혔고, 그때만 해도 이제 당장이라도 이 토큰 증권 상품이 뭐 쏟아져 나오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서 좀 표류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로 접어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각자 뭐 비슷한 이제 법안들 많이 발의를 했었죠. 근데 작년 11월에 이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고요. 이게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부 사업을 허용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실 조각투자 상품들을 좀 만나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으니까 아마 본회의 여야 의견이 없는 법안이라서 아마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관련 법안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을 일부 이제 개정을 하는 거예요.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 발행이 가능하고, 이 증권을 서로 매매하고 뭐 유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증권법 상으로는 증권을 디지털하는 방식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토큰 증권 발행 자체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계약증권이라든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이 유통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일단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증권 발행을 허용을 하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이제 신설을 하고, 또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를 정비를 하고, 또 투자자 간 2차 거래를 허용
허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개정안에 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본회의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겠죠. 네. 그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한 2곳 정도 인가를 네. 내주기로 했지 않나요? 네, 네. 예. 그 그렇죠. 이슈가 이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컨소시엄 구성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 사실 이제 원래 조각 투자 업체들은 발행하고 그 상품 유통까지도 자체 플랫폼을 소화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뮤지컬을 생각하시면 이제 쉬울 거예요. 거기서 만든 상품을 내가 사고 만약에 이거 팔고 싶다 그러면 뮤지컬 이제 플랫폼 안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이 이해상충 방지 때문에라도 발행하고 유통에 분리는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 계약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때부터 토자계약증권 그리고 수익증권에 대해서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겠다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되면서 그럼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내줄 텐데, 그거를 뭐 처음에 한 곳을 내주냐 뭐 여러 곳을 내주냐 하다가 지금 2곳의 인가를 내준다고 했고, 지금 이 2 자리를 놓고 네. SEO 업계에서 뭐 합종 연행 팀이 좀 만들어져서 컨소시엄이 이제 3개가 도전을 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KRX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그리고 루센트플록이 중심이 된 3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가 심사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이제 컨소시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한국거래소하고 코스콤이 이제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KDX 컨소시엄이고요. 대체거래소죠.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NXT였고, 루센트블록이 중심이 된 이제 컨소시엄이 소유 컨소시엄이었는데, KDX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거래소나 코스콤은 아니에요. 사실 네. 주축이 되긴 했지만, 이제 증권사 중에서 STO 사업에 관심이 많은 뭐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교보생명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이렇게 3사가 이제 공동 취재 주주고요. 거래소 코스콤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뭐 KB증권, 메리츠, 하나투자증권 같은 이제 증권사가 참여를 했고요. 조각투자 업체 중에서는 좀 바이스 스탠다드라는 곳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NXT 컨소시엄은 최대 주주가 넥스트레이드고, 네. 여기에 이제 음원 조각 투자 업체죠. 거의 뭐 조각 투자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네네네. 있을 텐데, 뮤직하우가 5% 이상 주주로 참여를 했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라든가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소유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하고, 이제 한국사우스폴 벤처투자 펀드 3호, 그러니까 펀드인 거죠. 요거 이 두 곳, 이제 뭐 하세영 대표하고 요 펀드가 주요 주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뭐 하나증권, IBK 투자증권 등이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소유 컨소시엄만 좀 탈락할 것 같은 분위기?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예. 이제 잠정적으로, 이거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잠정적으로 KDX 컨소하고 NXT 컨소 2곳을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심사를 했고, 14일 날 열리는 정례회에서 아마 2곳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컨소시엄 중에서 루센트블록이 참여하고 있는 소유 컨소시엄만 이제 유일하게 탈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루센트블록의 얘기는 세계 컨소시엄 중에 루센트블록은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발행, 판매 이런 것들을 해온 사업자인데, 이게 뭐 당초 정부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민간 스타트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네. 그런데 막상 유통사업자 선정에는 기존 제도권 금융 컨소시엄에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비인가는 증권사의 자본력이라든가 관련 인프라 그리고 조각투자업체들의 뭐 실전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평가 요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사실 STO도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보다 좀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금융 당국의 시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외거래소도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호가를 주고받으면서 매매가 체결되는 2차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2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강력하고 충분한 인프라가
기반에 깔려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뭐 넥스트레이드나 KDX 그러니까 그 한국거래소보다는 루센트블록이 조금 점수를 덜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각투자장외거래소 인가 심사를 두고 이제 잡음이 들리는 거, 이게 좀 네. 미스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루센트블록이 이제 당연히 반발을 했고 예. 어제 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STO 장외거래소 선정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사실 루센트블록이라는 업체는 2018년에 설립이 됐고 부동산을 이제 조각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행하는 사업 모델 가지고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간 거죠. 네네. 이 부동산 토큰 증권 플랫폼인 소유라는 이제 그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원사가 50만 명 이상이고 부동산 STO 자산 규모가 한 300억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작은 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행과 유통이 금지되니까 이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적 발행 사업은 포기하고 이제 유통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유통에 집중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세 개 컨소시엄을 뽑는데 KDX하고 NXT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다는 거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라는 거는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배타적 운영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 서비스를 추진한 사업자의 성과를 다른 곳에서 뭐 따라하거나 혹은 이제 그 따라하면서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센트블록은 4년간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운영해 왔는데 뭐 4년 지난 지금 와서 보니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기는커녕 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사 기준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 네.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 유리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뭐 그렇게 예, 이제 루센트블록이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지난 9월에 금융위가 이제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할 때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된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인가 절차를 보니까 이 기득권 기존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루센트블록의 주장은 이래요. 사실 인프라를 갖고 있긴 하지만 KLX 같은 경우가 신종증권 시장 유통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사실 KLX도 그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신종증권을 관련해 유통할 수 있는 그 이제 권리를 이제 부여받았거든요. 예, 승인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간 이후에 2년 넘도록 상장한 상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STO 관련된 상장 상품이 이제 전혀 없었고 넥스트레이드도 관련 경험이 없는데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기술력, 안정성 이런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루센트블록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또 넥스트레이드가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예, 사실 예. 이제 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 박범계 의원이 대전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루센트블록의 베이스가 대전이거든요. 사실 대전 지역 부동산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역 이해주의 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박범계 의원이 국정감사 때 뭐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냐면 그 컨소시엄 한창 뿌릴 때 아까 일단 넥스트레이드라는 기존 사업자가 이렇게 스타트업이 좀 활약을 해야 되는 이 시장에 뛰어든 게 맞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 허세영 대표가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컨소시엄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럴 때 넥스트레이드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컨소시엄 참여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루센트블록이 뭐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라든가 뭐 주주 명부, 뭐 기술 역량 이런 내부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기밀 유지 계약서까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검토한 후에 우리는 토큰 증권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와서 같이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얘기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지 한 2, 3주 만에 뮤직하우와 우린 하겠다. 이러면서 뮤직하우 손잡고 NXT 컨소시엄을 꾸려서 인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밀 유지 계약도 파기가 된 거인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루센트블록은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활동 방해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도 밝혔어요. 거기다가 이 NXT가 기업 결합 신고 의무도 이제 위반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하고 공정거래법을 보면 대규모 법인이 이제 참여하는 콘소시엄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업 결합 신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정위에 제소를 했다는 거고, 뭐 여기에 대해서 넥스트레이드나 이런 쪽에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면 뭐 물론 두 차례 자료를 제공받은 건 맞는데 그게 뭐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 개황 정도인 자료였다. 뭐 IT 현황이라든가 유통 플랫폼 사업 계획 뭐 이런 기밀 자료는 없었다라는 게 이 넥스트레이드 주장이고, 사실 NXT에 들어가 있는 그 뮤직하우도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 뮤직하우를 비롯해서 이 NXT 콘소에는 뭐 세존 DS라든가 스타키퍼, 투게더 아트 같은 조각 투자 업체 기업,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한 4곳이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투자 경험이 없는 컨소시엄이 아니다. 여기도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반면에 소유 컨소시엄에는 조각 투자 업체라고 하는 게 루센트블록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면 NXT가 훨씬 조각 투자 업체들이 많으니까 경험상으로 보면 이쪽이 또 우위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STO 장외거래소 뭐 인가를 넘어서 정말 스타트업 죽이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소리도 나올 법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사실 간담회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루센트블록 혼자 한 게 아니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곳이랑 공동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루센트블록도 STO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메일을 뿌렸지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이 스타트업과 IT 이런 데를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쫙 메일을 뿌렸거든요. 이런 간담회가 열린다 이러면서 이제 공동 주최를 한 건데,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주장은, 그러니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중소벤처기업 산하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거거든요. 그만큼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단체인 건데, 이 단체의 이제 그 상임이사가 기자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주장을 한 게,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게 퍼스트 펭귄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반복이 되면 스타트업들은 열심히 해도 뭐 기득권에 밀린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거고, 뭐 결국은 현실적인 타협 그리고 도전 포기 이런 걸로 이어지니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는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루센트블록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스타트업의 이런 혁신을 저해하는 이제 문제로 이제 좀 번지게 되면 이게 이제 작은 문제는 좀 아닌 상황인 거라, 거기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모양새라서 어쩌면 더 큰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뒤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단체를 등에 업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좀 문제가 계속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이 얼마나 뒷받침될 거냐라는 걸 중요하게 봤을 거고, 그렇다면 거래소에 50년 넘는 상장 주식 거래 경험,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도 뭐 사실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대체 거래소를 출범해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물론 토큰 증권이 아니라 상장 주식 거래지만 어쨌든 이제 거래 유통, 그러니까 인프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당국은 뭔가 이제 제도권 안에 뭐 경험도 있고 인정을 받은 이런 두 기관에 좀 이제 맡기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 취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이제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이런 부분에서 좀 계속 이제 혁신 도전하는 스타트업도 나올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스타트업에 좀 뭔가 혁신 이런 것들을 성장 용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동안 이 논란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슈 한 번에 쭉 정리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네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며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가 쉬어가면서 그 수급이 로봇주 그리고 자동차주에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CES에서 아틀라스를 성공적으로 공개한 현대차 그룹을 위주로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슈들은 뭐가 있을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오늘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현대차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60만 원 리포트 나오면서 현대차를 필두로 오늘 현대차 그룹주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온기가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올해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순차적으로 한국부터 유럽까지 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현대차 그리고 자율주행 같이 로봇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봇주가 강세인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은 의료 AI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한 가운데 일라일릴리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AI 연구소를 짓겠다 이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고영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 오늘도 방산주가 구름 한 점 없이 개청합니다. 오늘은 비철금속 관련주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금속 시장에서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리튬 값도 오름세를 보이자 오늘 국내에서는 비철금속 관련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입니다. 오늘 시장을 달군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가 60만 원까지 간다.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은 현대차다. 이러한 리포트 나왔는데요. 이러한 리포트 소화하면서 오늘 현대차는 장중에 10%대 급등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2의 흥행 성공으로 이번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나왔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증권에서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이 최대 무기다. 목표가 15만 원 신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 발표를 앞두고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 오늘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현대 오토에버는 전 대표가 금품수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 1월 1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도 최선의 전략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